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97명 발생을 했습니다. 7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권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당국 추석 이후에 고령층 유행이 커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높은 1차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자 2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요새 확진자 패턴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그럼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감소할 것인가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 쉽지 않은 판단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국민 예방 접종률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감소세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 어떤 신규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간 2, 3% 정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근데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 내지 15% 증가율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백신 접종률 특히 이제 50대 분들의 2차 접종률이 이번 추석까지 진행이 되고 예. 또 이제 18세에서 49세 젊은 연령층도 접종 완료율이 증가하면서 또 우리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기조를 잘 유지한다면은 감소세로 들어설 수가 있을 텐데 예. 이제 중간에 이제 변수가 추석 연휴가 있게 되면 좀 예방 접종 진행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가 있겠고 또 인구 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 같은데 예. 예방 접종 그때 우리가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 이후에 한 19%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예.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보다는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예방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어떻게 상쇄돼서 나타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전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얼만큼 잘 지켜주시냐에 따라서 예. 추석 연휴 이후에 어느 정도 소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우리가 감소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절에 대한 그런 기분도 사실 있고요. 또 빨간 날이 기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 보면요.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비율 중에서 80%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순간까지 왔잖아요. 수도권의 상황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이제 수도권은 인구 밀도도 많고 특히 젊은층 연령 인구도 많은데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는 아직 예방 접종이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수도권의 어떤 예방 접종률을 비교해 보게 전국 단위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예. 약간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한 44.1%인데 서울은 경기권은 한 42.2% 정도 예. 약간 미미한 차이지만 조금 약간 낮은 면이 있고 그만큼 이제 젊은층이 더 많다는 얘기고 젊은 층은 또 이제 사회활동이나 만남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젊은 층 위주로 확산이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방역 관리,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추적해서 접촉자를 격리하고 이런 노력들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방역 막내 관리 비율 또 감염 경로 조사 중 분율이 좀 지표가 조금씩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 예방 접종률을 얼만큼 늘릴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다 이제 역학조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확진자를 감소세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방 접종률이 60-70%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방역 긴장도를 너무 빨리 완화하게 되면 언제든지 미접종자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유지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추석 연휴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때 방역 대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고령층의 부모님이 예방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령층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고령층 어르신들, 특히 이제 80대 이상은 이제 한번 감염되셨을 때 치명률이 17%, 70대는 5% 정도로 치명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한 10% 이상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염되실 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분들은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일부 이제 돌파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이 감염되시는 경우에는 좀 치명률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될 수가 있겠고 네. 또 젊은층 또 고향에 가시면은 가족만 잠깐 뵙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에 같은 친구들이나 또래 젊은층 분들끼리 어떤 또 만남이 증가하게 되면은 젊은 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폐렴, 그러니까 산소 보조 치료가 한 며칠 정도 필요한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중등증 병상은 또 이제 많이 또 확보가 필요한데 아직은 여력은 있지만 또 빠르게 젊은 층 위주로 증가한다면 이런 중간 단계의 중등증 병상이 또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이번 추석 연휴 특히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의 접종률을 보면 정부가 이제 추석 전에 국민의 70%는 1차 접종 좀 완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난하게 달성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또 확산세가 줄진 않고 있어서 2차 접종 좀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몇 % 접종, 또 1차 접종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 그러니까 언제까지 몇 %를 하겠다는 지표로 이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특히 이제 국민 접종 동의율이 과연 70%가 될 것인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접종률이 달성이 가능한 것 같고요. 1차 접종률은 미국보다도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을 맞으셨던 분들은 또 대부분 2차 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2차 접종 완료율도 우리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 같고 백신만 좀 충분히 수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수급 일정이 보다 확실해지게 되면은 아마 지금 6주로 간격이 예정돼 있으셨던 분도 조금 더 당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월에 어떤 도입 일정이 확정이 되면 조금 더 2차 접종 완료율도 좀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차 접종 완료 70%가 최종 목표는 아니고 지금 또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특히 이제 접종을 하셨지만 고위험군이 되신다든지 또 2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항체가 생기지 않는 면역 억제자, 특히 장기 이식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스터 접종을 6개월 이후로 접종이 되어 있지만 이분들은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좀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 접종이 이제 외국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부스터샷이 있고 어디셔널 도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가 접종은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생긴 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 후에 접종하는 것이 되겠고 면역 억제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한 7, 8주 후에 다시 3차 접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면역 형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좀 올리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국민 접종 완료율 70%가 되기 이전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먼저 진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이야기도 해주셔서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맞고 있는 백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얼마나 좀 대응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연구된 국가별로 또 백신의 종류별로 굉장히 또 다양한 보고가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한 67%,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88% 정도 된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파이자 백신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한 70%대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효과가 좋았지만은 전에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 거의 95%까지 갔었는데 좀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졌고 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매우 90% 이상 돼서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안 맞으신 분들 중심으로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맞은 분하고 안 맞은 분 간의 사망률 차이가 11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예방접종을 꼭 맞는 것이 또 가장 또 치료제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신을요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나니까요 그 묘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백신 맞아서 그런
그 안정감 좀 느껴보시라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제 학생들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감염이 좀 되면서 학부모님도 걱정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방역을 좀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12세에서 7세 학생들도 백신 접종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학교 방역 같은 경우에는 등교 계획하면서 조금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매주 보고하는 어떤 학생들의 감염 양상을 보게 되면 약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아주 대규모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학교 내 감염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하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환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등교 계획에 같이 병행이 되는 것 같고요. 확진자를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유행을 낮춰야 되겠고 물론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염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또 방역을 하지 않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사례에서 지금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예. 전염력 차단을 위해서 아무래도 예방 접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예방 접종의 위험과 이득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좀 갑론을박이 좀 많아서 지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유행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좀 권고는 해야 되는데 조금 심근염 같은 특히 남자 어린이 아이에게서 심근염 위험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방 접종이 필요한데 조금 더 부작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해외에서 보고된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고 거기서 좀 적합한 전략을 우리가 좀 채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 역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백신 스케줄을 짜서 실제로 감염 예방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비교해보는 어떤 임상시험 이런 것도 한번 시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해외 사례를 일단 먼저 참조해서 특히 이제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전략, 백신 접종 권고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 12세에서 17세 사이의 그 미성년자들은 백신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은 어떤 뜻이죠? 네, 지금 이제 일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은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위험하지만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 생활할 때는 우리가 의무화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이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아직 긴급 사용 승인 중이고 정식 사용 승인 절차가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백신 선택권 하게 되면 어떤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백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제로 의무화로 맞추는 건 아니고 일단은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고위험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먼저 접종을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부모님이 좀 적극적으로 마치시고 싶으신 분들부터 아마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병원 암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형 병원이고 또 암센터다 보니까 환자들도 그렇고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지금 모든 지금 병원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입원하거나 간병하실 때 PCR 검사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72시간 내에 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접종 완료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병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하신 분 중에서 분명히 입원하실 때는 음성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기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PCR 검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오셔서 예. 추가적으로 검사했더니 주변에 또 다른 양성이 나오신 분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감염원이 어딘지는 이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겠는데 예. 뭐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인지 아니면 의료진부터로 감염됐는지 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노출됐지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신 잠복기에 계신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코호트 격리 외부와의 이제 접촉을 차단하고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독감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독감 그렇습니다. 백신 이번에 이제 뭐 임신부 어린이 접종이 된다고 하던데 코로나 그 백신은 임신하신 분은 못 맞잖아요, 지금. 근데 독감은 전혀 상관없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임신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서 네. 본인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독감 예방 접종 같은 6개월 이후에 이제 어린 아이들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태아에게 또 항체를 물려줘서 6개월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본인과 태아를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도 아마 4분기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 공고안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아마 예방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생후 6개월 이후면 독감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왜 특히 그 임신부들 독감 접종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독감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방어에도 좀 도움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그 작년부터 나온 연구인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예.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셨던 분들은 코로나에 좀 덜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한 40% 정도 덜 걸리는 것 같다.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그러면 네. 2차 접종 끝난 사람 독감 백신 맞으면 약간 부스터샷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준다기보다 좀 한시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좀 추가적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예방 접종은 그 특별한 항원을 기억했다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상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제 근본적인 예방 효과는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면역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BCG 결핵 예방 접종을 통해서 혹시 코로나19 감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임상 시험도 시행된 적이 있는데 예. 그만큼 어떤 한 종류의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좋아져서 다른 바이러스, 다른 감염증에 대한 예방 효과가 좀 다소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예방 접종을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못 맞으시는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독감도 예방할 수가 있고 예. 코로나19 예방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부는 특히 더 독감 백신 맞으시면 태아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접종 관련해서 해외 백신 접종자는 지금 국내에서 인센티브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맞고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던데 이게 국내에서 좀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네, 아마도 이제 그 접종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통제해서 엄격하게 예방접종 언제 몇 시에 어떤 접종을 맞았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약국에서 접종한다든지 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백신 종류별로 좀 다양하고 물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백신 접종을 또 완료하신 분도 계셔서 아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중간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 좀 뚜렷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그것을 인증하기에는 또 해외 공간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고 예. 인증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와 이제 여러 가지 계속되는 회의를 통해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예방 접종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우리나라 접종률이 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가짜 예방 접종 증명을 가지고 입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돌연변이 바이러스 중심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유행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2차 접종 완료율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좀 완벽하게 해외 접종을 우리가 증빙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아까 독감 접종 때 여쭤보려다가 깜빡한 게 있는데 예전에 독감을 작년에 혹시 재작년에 그러니까 매년 맞잖아요. 근데 맞았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맞아야 되나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그 부작용 정도까지는 맞으셔도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은 조금 그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의학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위중증, 특히 예.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굉장히 급성 과민 반응이죠. 그리고 길랑발해 증후군과 같이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아팠다, 알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기 대상은 아닌데 예. 한번 독감 주사를 맞고 좀 심하게 고생했던 분은 또 맞게 좀 좀 무섭죠. 무섭죠. 예, 사실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런데 의사 이제 선생님도 그래요? 네, 한번 맞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한 몸살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맞았더니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심한 부작용이 있을 때 권고를 좀 금해야 될까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거나 조금 좀 불편한 이상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접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금기가 아니시면은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